김정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배구계에서 시작된 학폭 논란이 진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어요. 네, 이다영, 이재영 자매에서부터 시작됐었는데 이제는 뭐 송명근, 박상아 등의 이제 배구계를 거쳐서 또 이제 다른 스포츠계에도 약간 강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연예계에 있는 연예인들에게까지도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뭐 정치계라든가 사회 면에서도 더 커졌으면 커졌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최근 몇 주 사이에 이 이슈가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 사회를 강타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 뭐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배구계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뭐 남자 선수들의 그런 연이은 또 학폭 과거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2009년에 대표팀 내에서 있었던 이 박철우 선수와 이상열 이 KB손해보험 감독과의 이제 그런 문제, 그 사건이 또 다시 이제 회자가 됐었죠. 또 거기다가 어쨌든 박상아 선수가 결국은 어제 전격적으로 은퇴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최근 한 2주에 걸쳐서 이 배구계 계속해서 지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 박상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정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은퇴를 선언을 해버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각각 친구와 후배를 때린 사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폭로 내용 중에서 동창생 납치, 감금, 14시간에 이어진 집단 폭행과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박상아 선수에 관한 부분에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처음부터 자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가리는 거면은 굳이 은퇴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향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 학폭을 폭로한 또 이제 주장을 한 그 네티즌이 또 이제 다른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박상아 선수의 은퇴 이 결정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또 그런 어떤 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추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양측 간의 어떤 그 좀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있는 그런 좀 주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뭐 법적 문제로 이제 또 비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적인 또 그 나아가서 3차까지 진실 게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박상아 선수는 선수 생활만 놓고 봤을 땐 은퇴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다른 학폭 관련 선수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뭐랄까요 배구계를 떠나 있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다영 선수가 또 이번에 SNS에 외국 사이트에서 무단 도용한 사진을 올리면서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무기한 출장 정지 같은 거는 약간 법적 기준도 없고 배구연맹 내에서 처벌 기준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의 그 성난 민심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이렇게 보면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약간 확실한 징계규약 확립이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다친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또 이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현재 이제 가해자로 이제 지목을 받은 선수들도 이렇게 예전처럼 언젠가는 복귀할 거다. 나는 복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갖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더 이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다고는 해도 그게 뭐 SNS라든가 구단의 뭐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보통 이게 밝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재로서는 조금 이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의 태도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 시스템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할 텐데 박철우 선수랑 이상열 감독의 일만 보더라도 진짜 진정성 있게 먼저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학폭 사태에 대해서 이상열 한 감독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죠. 요즘에는 뭘 해도 매스컴이 주목을 한다. 어떤 일이든 대가가 있다. 좋게 넘어가지 않는다. 마치 그 최근에 학교폭력 관련된 고발이 이슈몰이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박철우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하면서 경기 끝난 이후에 경기 내용과 관계없이 작심하고 약간 인터뷰를 선언했거든요. 당시 인터뷰의 워딩을 좀 보자면은 KB 손해보험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이 감독 선임 때부터 불편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보니까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을 다시 휘젓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금 사과를 받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성하고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건데 그 워딩 중에 또 그런 게 있었죠. 이상열 감독의 인터뷰 중에 박철호만 아니었으면 너도 맞았다. 몇 대 맞았다고 뛰쳐나가는 게 선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박철호 선수가 더 힘들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폭행 사건 이후에 사과를 받은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경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악수를 뭐 이제 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열 감독이 그때마다 박철호 선수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선수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는지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넘게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럼에도 당시에 박철호 선수가 겪은 고통, 뭐 아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열 감독도 문제지만 네. 또 이렇게 징계를 또 몇 년 있다가 당시에 이제 자격정지 징계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해제해줬죠. 예, 그 뒤에 그 여러 가지 그런 또 배국의 조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논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 사안도 어쨌든 과거의 학폭 이슈 못지않게 이 사안도 조금은 그런 시스템적인 면에서 그렇죠. 좀 여러 가지로 보고 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참 이런 일만으로도 버거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남자부 경기가 잠정 중단이 또 됐어요. 네, 지금 그 KB손해보험의 센터 박진우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어제 밤에 이 리그 중단 결정이 내려졌죠. 네. 현재 매뉴얼에 따라서 남자부 경기가 2주간 중단이 됐고요. 당시에 KB손해보험과 경기를 치렀던 이 OK금융그룹 선수들도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내 선수 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만약에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다음 달 9일에 남자부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네. 여자부는 어떻게 되나요? 여자부도 이제 뭐 방송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 접촉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23일에 이제 전문위원들 그리고 심판진 기록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은 여자부는 일정대로 정상 진행이 됩니다만 뭐 포스트 시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오늘 남자부 경기는 취소가 됐고 내일도 그럼 아마도 여자부 경기만 열리겠네요. 네, 현재 남자부는 2주간 경기가 없기 때문에 네. 잠시 이 상위권 경쟁은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여자부는 계속해서 경기가 있고요. 네. 마침 내일 이 선두에 있는 흥국생명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 이 흥국생명이 내일 IBK 기업은행과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현재 이 2위에 올라 있는 GS칼텍스가 상당히 좀 맹추격을 하면서 많이 그렇죠. 따라붙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흥국생명이 과연 이 지난 그 19일에 KGC 인삼공사의 경기에서 이긴 데 이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네. 봐야 되겠습니다. 우승 경제만 놓고 보자면 흥국생명이 4라운드 종료 시점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정규리그는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이 4라운드 종료 때까지 흥국생명이 불과 3패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5라운드에만 4연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이에 2위에 있던 GS칼텍스가 치고 올라왔고 GS도 또 분위기가 좋죠. 최근 6경기에서 승점을 13점을 따냈고 지금 GS가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습니다만 승점이 3점 차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가시권까지 추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난 19일 KGC 인삼공사전에서 돌파구는 찾았어요. 네, 그 전에 흥국생명이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KGC 인삼공사의 경기 과연 얼마만큼 분위기를 바꾸고 또 경기력, 뭐 결과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네. 과연 내용이 어땠을지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경기에서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똘똘 뭉쳤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달에 새롭게 합류했죠. 이 외국인 선수 브루나 선수가 5경기에서 여태껏 20득점을 했는데 저번 주 이맘때는 한 점, 단 한 점. 네, 그랬죠. 그랬는데 이날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경기에서 30점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5경기 20점, 한 경기에 30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경기력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어쨌든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김미연 선수가 9득점, 이주아 선수가 7득점. 전반적으로 이 국내 선수들도 많이 이제 똘똘 뭉치는 그런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브루나만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흥국생명 전력은 쌍둥이가 빠져도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김연경이라는 외국인 선수 같은 선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김연경 선수가 최근에 수비에 가담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격에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레프트인 김미연 선수의 수비 가담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다른 포지션들은 괜찮아요. 김세영, 이주아의 센터진도 나쁘지 않고 박상미랑 도수빈이 있는 리베로진도 괜찮기 때문에 결국 시즌 초반부터 손발을 맞춰오지 못했던
이 김다솔 선수가 얼만큼 세터에서 살림꾼 역할을 잘 해주냐가 흥국생명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루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잘했으니까 앞으로의 경기력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나마 김연경 선수가 많이 옆에서 이렇게 적응을 위해서 많이 리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경기할 때 보면은 브루나 선수가 막 공격 성공을 하면은 옆에서 계속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소리 질러주고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사실은 그 전까지 브루나 선수가 이 영어를 못해서 좀 그런 어떤 서로 이제 용어 통일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경기에서 이 김연경 선수 또 동료 선수들의 어떤 응원을 입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흥국생명이 조금은 바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흥국생명이 흔들리는 사이에 바짝 추격하고 있는 GS칼텍스는 발목 부상으로 결정했던 강소희 선수가 복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렇죠. 강소희가 복귀한 이후에 GS칼텍스는 4승 1패인데 강소희 선수 개인의 성적도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17일 경기에서는 14점의 공격 성공률 60%였는데 21일 경기에서는 개인 최다 득점인 29점에다가 공격 성공률이 사실 60%만 돼도 나쁜 공격 성공률이 아닌데 60.8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이어서 이제 권민지 선수도 아마도 그 본 배구가 열릴 때쯤이면은 복귀를 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정상 전력이 구동된다면은 이제는 GS가 우승 1순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두 팀의 맞대결이 이번 주말에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 외나무 다리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여자부의 경우의 수가 짜여질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흥국생명이 5경기 남았고 GS칼텍스가 4경기 남았거든요. 그리고 흥국생명의 승점 53점, GS칼텍스가 50점인데 현재 흥국생명은 남은 5경기에서 승점 10점을 얻으면은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에서 3승을 거둬야지 이제 우승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데 조금 사실은 이게 흥국생명의 이 우승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었지만은 이 최근에 어떤 부진 때문에 좀 이게 미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말 그대로 승점 뭐 3점 이상 뭐 6점짜리 경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자부의 이번 시즌 우승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봅니다. 자, 배구의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또 하나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KBO 리그행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바로 나눠볼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발표가 났어요. 추신수 선수가 한국 오는 게. 네, 메이저리그인 FA 신분에 있는 추신수 선수가 오늘 연봉 27억 원의 신세계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 금액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이 중에서 10억 원은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종전에 이제 친구인 이대호 선수가 25억 원으로 최고 연봉이었는데 이 기록을 경신했고 팬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연봉이 27억 원인 이유가 이 중에 10억 원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고 남은 17억 원이 추신수의 이제 시그니처와 같은 등번호가 17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금액을 맞춘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그만큼 많은 화제를 몰고 온 추신수 선수의 한국행인데 사실 오늘 전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좀 더 뛰고 싶어 한다고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추신수 선수의 어떤 거취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뛰지 않을까 미국에서 그런 좀 예상이 사실 많았고 선수 본인도 미국에서 조금 더 뛰고 어느 정도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봤었습니다. 뭐 실제로 미국 현지 언론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스토브리그 동향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서로의 조건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추신수 선수와 이 메이저리그 구단 간의 어떤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이 추신수 선수 쪽에서 제시했던 그런 조건들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이 신세계 쪽에서 이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또 이 영입 의향을 타진했고 이제 급물살을 탄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제일 아쉬운 건 롯데 팬들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지난 2007년 4월에 있었던 해외파 특별지명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최희섭이라든가 봉중근, 류재국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국내로 복귀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약간의 그 선긋기를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지명이 있었는데
최희섭과 송승준을 이제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기아랑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 지역 선수가 워낙 많아서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당시에 각각 최희섭과 송승준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SK가 당시엔 SK였죠. 추신수를 지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추첨 중에서는 1순위였던 구단이 1순위로 추신수 선수를 지명했는데 이를 따라서 계약은 1년 계약이고 이 계약 기간 내에는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올해 1년 계약 이후에 롯데로 트레이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으나 이제 SK 현 SSG의 류현규 단장은 롯데자이언츠로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은 계약 과정에 의해서 1년 후에 트레이드를 벌써부터 거론하는 것은 추신수 본인에게도 그리고 팀 조직력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뿐만 아니라 신세계랑 그 롯데가 가지는 기업적인 특수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그 유통 라이벌, 재계 라이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1년 후에 다른 팀에 보냈으면 보냈지 롯데로 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 근데 더 슬픈 건 이제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개막전 상대가 또 SSG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마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서로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많은 뭐 이제 추신수 더비가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래서 참 재미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네. 이마트 구단은 외국인 타자 한 명 더 뛰는 셈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까 뭐 김연경 얘기를 했는데 김연경 선수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통역도 한국 적응도 필요 없고 메이저 경험도 전수해 줄 수 있으면서 선수단의 리더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장 KBO 리그 역사상 지난 시즌에 풀타임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도 박찬호나 김병현 선수의 복귀보다도 좀 더 선수의 몸 상태가 가장 좋은 시점에서 컴백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추신수가 타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번 타자로 나오게 된다면은 메이저리그에서 2015년 이후로 1회에서 가장 출루를 잘한 선수가 추신수입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가 6년 동안 1위였거든요. 그 선수가 올해부터 갑자기 국내 리그에 와서 융단 폭격을 하게 되는 셈인 거죠. 1회는. 진짜 듣기만 해도 흥행에는 엄청 도움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추신수 선수가 오늘 이제 신세계 이마트와 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 MLB.com이 먼저 또 보도를 했고요. 뭐 텍사스 지역지라든가 일본 매체들까지도 이 추신수 선수의 한국행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작년에 KBO 리그가 또 미국에 중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아마 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관중이 어느 정도 몰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과거에 박찬호나 이승엽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뛰다가 국내로 복귀했을 때 새롭게 이제 뛰게 됐었을 때 그때 이상의 저는 어떤 뭔가 파급력 그렇죠.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도 많은 팬들이 이 KBO 리그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뛰는 추신수 선수에 대한 어떤 호기심 또 그런 어떤 응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화성으로 연고지를 옮긴다 이런 루머가 있어서 또 이제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가 연고지로 옮긴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서 또 마음이 떠나갈 뻔했었는데 그래서 인천 야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있어서는 이번 추신수 영입이 가장 큰 좋은 카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연고지전은 좀 안 하는 게 맞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것 같고요. 프로배구 남자부 경기가 아까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종목 여전히 일정 꼬이는 경우 계속 많습니다. 네, 지금 각 나라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죠.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열리기로 했던 게 6월로 모두 연기가 됐고요. 농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시아컵 예선 A조 경기가 결국은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프로농구가 사실 이번 달에 원래 이 예선 기간에 휴식기를 맞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정이 또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조정이 있어야 되고 지금 후폭풍을 지금 맞았습니다. 그 원래대로면 12일부터 대표팀 소집돼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12일부터 23일까지 A매치 휴식기를 가졌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휴식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3, 4월에 예선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KBL 같은 경우는 5월 15일까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격리 기간까지 포함하면은 선수들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되면은 A매치 휴식기를 또 가지기는 실질로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스타 선수들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는 팀들의 성적 그리고 리그 흥행에도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새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갈등이 있었는데 대표팀 재선발 이것도 참 문제네요. 네, 뭐 애초에 이번 달 예선을 하기 전에도 뭐 KBL과 이 농구협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뭐 김상식 감독이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거의 핵심은 사실 KBL은 지금 계속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순위 싸움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또 농구 대표팀 입장에서도 뭔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에이스급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혼란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이게 또 연기가 됐고 이 같은 갈등이 또 이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대표팀을 운영하고 관장하는 농구협회가 중심을 잡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KBL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조치 때문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국제농구연맹의 태도가 조금 아쉽다고 봐요. 그렇죠. 좀 여러 가지 그런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한테도 이게 통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고 좀 그런 어떤 일방적인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비판의 시선이 좀 많습니다. 참 코로나19 때문에라고 시작되는 말들이 너무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때문에 그 올림픽. 올림픽도 참 문제가 많은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새롭게 선임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 폄하 발언으로 물러난 자리에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이 이제 단수 추천되면서 이제 이사회 인준을 앞두고 있는데 또 이제 강제 입맞춤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후배 남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에게 몇 차례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추행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전임자가 여성 폄하 발언으로 사퇴했는데 그 자리를 남성 성추행한 여성이 후임이 되면 좀 이상한 게 아닐까라는 식의 이제 의혹도 루머도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바람잘 없는 도쿄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도 끝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중반에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승전 때는 또 관중 입장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죠. 뭐 관중이 모이니까는 선수들은 또 굉장히 신나면서 뛰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8일 날 개막을 해서 13일부터 이게 무관중이 한 5일 정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특히나 그때는 그 경기가 이제 한창 늦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밤 11시 59분이 되니까 장내에서 막 나가라.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관중들이 이제 나가는 그런 어떤 이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또 관중 앞에서 또 뛰니까 오사카 나오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관중이 다시 모인 날이다. 자기 경기력보다 이 관중이 다시 모인 거에 대한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좀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게 많았었어요. 뭐 조코비치 선수도 중간에 이 복부 통증으로 고생을 했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 컨디션 관리 조율에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뭐 가장 큰 그중에 이변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아슬란 카라체프 4강 진출인 것 같아요. 조코비치 4강 상대였던 카라체프가 세계 랭킹이 114위에서 42위까지 뛰었는데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카라체프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2009년부터 벌어온 상금보다 이번 한 대회로 더 많은 상금을 챙겼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역사를 세웠죠, 이 선수가. 그러니까 호주 오픈에서 예선을 통과한 선수가 4강까지 오른 게 1977년 이후에 44년 만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기록만 놓고 봐서도 참 대단하지만 이 카라체프 개인적으로는 이 상금 덕분에 또 굉장히 기억에 남을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남녀 모두 우승에는 큰 이변은 없었어요. 조코비치가 3년 연속 우승을 했고 지금 최근 호주 오픈만은 20연승 중입니다. 조코비치가. 참고로 이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가 마지막으로 진 상대가 바로 정현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이 메드베데프 결승 상대였던 메드베데프도 최근 대회 20연승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3대 0으로 메드베데프를 제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테니스는 역시 오사카 나오미가 좀 좋습니다. 그렇죠.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제니퍼 브레이디를 2대 0으로 완파를 하고 정상에 올랐고 이 메이저 대회 결승에 4번 올라서 100% 이 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4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수집을 했고 앞으로 이 오사카 나오미의 과제는 하나 남았다고 봐요. 이 하드 코트에서만 강하다는 인식을 깨는 건데 호주 오픈에서 2번, 또 US 오픈에서 2번은 우승을 했는데 클레이 코트의 프랑스 오픈 그리고 잔디 코트의 윈블던에서는 아직 우승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이 대회들이 열리니까 여기에서 과연 오사카 나오미가 우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정 PD와 김 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